예,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과연 집을 팔았냐 이거죠, 자기가. 사람이 한번 뭘 팔았으면은 다시 살 수 있는 센티먼트가 안 돼요. 자기가 한번 판 거는 다시 잘 못 산다고요. 왜냐하면 그 팔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 올라올 때도 못 사요. 결국은 집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금리 올리면서 경제에 어떤 쇼크를 준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그 집값을 타겟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리를 그 인플레 잡으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금리를 올려서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저소득층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월세로 살아야 돼요. 근데 금리 올리는 바람에 렌트가 확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대로 금리 인상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결국 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대중들이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쇼오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좀 뭐 안전하고 건강하다라는 거 어필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중간 선거를 하면 단기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 많은 유권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나타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거죠. 뭐 집값도 사실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과천사거든요. 근데 제 집이 19억이라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리고 한번 물건을 내놔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 매물로 내놔봤다고요. 근데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19억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저 17억이다, 뭐 이렇게 16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빠진 건지도. 집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팔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가구 2주택은 지금 사실 엄청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히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극부층이 아니라면 사실 집 하나 사는 건데 과연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과연 집을 팔았냐 이거죠, 자기가.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이라는 거는 가장 자기가 안정적으로 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금리조차도 이 변동금 금리가 싫어서 고정금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주비 아닙니까? 그런 거주비를 예를 들어서 그 변동성에 노출시킨다는 게 지금 약간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러면은 마켓 타이밍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그거를 트레이딩을 한다. 트레이딩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집을 어떻게 트레이딩?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bid offer spread죠. 그러니까 살 때 어차피 이 비싸게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팔 때 싸게 팔아야 돼요. 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커미션도 있고 세금도 있죠. 그런 거 다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캐피탈 게인, 이 차익의 상당 부분을 다 훼손시켜 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뭘 팔았으면은 다시 살 수 있는 센티먼트가 안 돼요. 자기가 한번 판 거는 다시 잘 못 산다고요. 왜냐하면 그 팔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 올라올 때도 못 사요. 결국은 집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 계속 뭐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뭐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오히려 뭐 그래서 집을 가면 더 올랐지만 그 뭐 종부세라든가 어떤 보유세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집을 자꾸 디스커리지 시키는,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은 열심히 평생 벌어가지고 집 한 채 강남에 샀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은 집을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누가 받았냐면 부자들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 부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부자들한테 집을 뺏긴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어떤 그런 리그가 진행되면서 결국 자산 가격도 부자들의 논리로 전개되죠. 이미 패권이 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럼 부자들은 과연 어떤 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성장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뭘 원하겠어요? 성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안정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만큼 안정성 있는 자산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요. 부동산. 예, 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앞으로 이제 재택근무 우리가 더 그 이피션트하게 살려면은 그러면 결국 이 저기 그 원격 근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대한 효율성 더 효용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떨어졌고 공급도 너무 네. 셔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저기 자꾸 이제 일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일본 버블의 붕괴하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버블이 그렇게 심했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넘버 2가 됐어요.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그 고속 성장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 푸시하는 동안에 얼마나 버블이 커졌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익세시브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버블이 꺼진 거하고 다른 나라가 깨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플라자 합의 뭐 이후에 뭐 이제 더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질적인 거는 일본이 너무나 미국 걸 다 뺏어 먹고 너무나 갑자기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게 내려왔으니까 그 속도를 어떻게 감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좀 더 심하죠. 그래서 사실 뭐 지방의 집값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암울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 뭐 부가가치가 적으니까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일단 대학병원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저는 예전에 한번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의 주변에 오피스텔을 한번 사본 적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분명히 병실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상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응급실로 뛰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강남의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겠다. 강남의 집값이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강남 집값과 지방 집값의 그 임밸런스를 어떻게 이제 가라앉힐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주장하는 거지만 일단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 같은 걸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프라. 예. 그래서 뭐 초고속 인프라, 뭐 원격 뭐 통신, 그래서 이제 뭐 원격 솔루션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내가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천안에 살아도 서울대학병원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 비좁은 붐비는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굳이 이제 이 강남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주택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뭐 좀 그래도 가치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부가 시대,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돈이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래도 수요가 안정적인 그런 집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어떤 이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도심과 이 지방의 어떤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부가 거기서 실패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갖는 건 어려우니까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집값이 이제 뭐 그 주택 인덱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저기 캐스슐러 지수가 한 320이 피크했었어요. 근데 310까지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최고 급락했다고 이번 달에. 근데 사실 그게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떨어진 거는 사실 그 금리 오른 거에 비하면은 정말 선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초가 288인가 그랬을걸요. 예, 근데 지금 뭐 310이면 아직도 오른 상태잖아요. 주가는 3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주택이 굉장히 잘 선방한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저기 많은 언론에서 뭐 집 가격이 폭락을 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좀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안도주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정말 폭락해 줘서 렌트도 떨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이 집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집이 부족한 게 380만 채였거든요. 근데 지금 500만 채가 넘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언제 한번 shock을 받았냐면 2008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건설업체 다 도산했어요. 그때 전문 그 주택 기능공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딴 직업으로 전직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이 모자라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자란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도 약간 좀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경제성이 있으려면 좀 대단히 주택 같은 것도 좀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좀 자기가 부딪히기 싫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막 로비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땅에 집 몇 채밖에 못 짓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지어서 채사성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집중을 했냐면 다 리모델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하는 쪽으로만. 그건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미국은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 과연 그런 걸 다 계산했다면 그렇게 이 파월의 계산이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그래도 뭐 주식이나 채권 가격은 금리가 높아져도 좀 버텨주고 주택 가격이 좀 많이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대로 간 거니까요.